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보훈 분야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준 군에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강조하고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는 보훈 정책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업무 보고 관련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생중계 업무 보고가 OTT보다 재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겠다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부처 업무 보고를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게 워낙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보니까 좀 괜히 다르게 해석하는 일도 종종 있고 아니면 좀 생경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이 업무 보고 생중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강유정 대변인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때 집무실에 CCTV 단 거 그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원래는 우리가 그 파노티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네.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가지고 감시하는. 근데 보통 우리가 대명사로서 파노티콘이라는 말을 할 때는 권력자가 약자를 들여다보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뀌는 개념이다라는 것인데, 확실히 생중계는 위험 부담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얼마든지 도중에 또 발언을 수정하고 서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좀 소모적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 과정조차 서로 수정하고 토론하는 그 과정조차도 국민들께 다 오픈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결국에는 그 업무 보고 관련해 가지고 제일 언론이든 제일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부처들이 뭐 부담을 분명히 안고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국민들께 다 보여주는 거는 그런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결과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 뭐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국민 앞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일차 국방 보훈 분야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그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 모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국방부 비롯한 군 관계기관이 이런 불법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한 그런 군 사기 저하라든가 충격파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서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또 내부 상처는 보듬어주고 그렇게 사기 진작을 시키면서 그 앞으로 계엄잔재 청산과 같은 개혁 업무까지도 잊지 말고 꼭 완수해야 된다는 걸 당부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그 공동체 위에서 희생하고 그 희생한 것을 예우하고 우리가 보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 누가 앞에 나서서 그렇게 희생을 치를 수 있겠냐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늘상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우선 국방부 업무 보고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방 AI 인프라 구축하고 드론 운영 전담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기술로 자체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여 미측과 2년 내에 협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게는 아무래도 신뢰 회복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전략인가요? 예, 그러니까 12.3 불법계엄의 그런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인 거고요. 그러면서 계엄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계엄 선포 시에 국회 그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먼저 완료했고요. 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근거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서 군 권력의 집중 쏠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올해 국방 예산이 역대급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주 크게 확보가 된 만큼 내년도에는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방위로 전력이 강화되겠죠? 네, 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을 대폭 보강하는데요. 정찰, 감시, 고위력, 타격수단 등등 핵심 전력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신기술과 접목을 하는 겁니다. AI라든가 우주, 또 사이버랑 전자전 이런 것들 첨단 기술과 연계를 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개념을 더 발전된 개념으로 끌고 가고 보완을 해서 그렇게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AI하고 드론 중심으로 한 스마트 강군 육성도 주요 과제인데요. 국방부는 이 국방 AI 관련한 투자를 확대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또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서 전투 효율성과 또 생존성까지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직접 뛰는 것보다는 그 무인 전력의 그런 가용 능력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군 구조 개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병력과 부대, 전력까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좀 재설계하는 거 2040년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병력은 좀 절감을 하고 전투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 건조 관련 후속 조치 그리고 또 수건 과제였죠. 전자권 전환 이 문제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예, 이게 당연히 그 미국하고의 그런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핵추진 잠수함 연료 그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 2년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 농축 우라늄 이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잖아요. 이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은 미국하고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맺었던 협상은 그
평화적 목적으로 쓰는 그 단서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그 국방부는 내년 중에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원칙이 어떤지 또 건조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게 이게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안전 규제 또 조치 관련한 법령 이런 것들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내년 11월에 한미안보협의회의 미래연합군 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라는 게 예고돼 있는데요. 이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가 총 3단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최초 작전 운용 능력, 그 다음에 완전 운용 능력,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 3가지 중에 지금 2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 마치고 검증 중이거든요. 기다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중에 이 검증이 마무리가 되면 최종 단계 평가 검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국방부 업무보고는 군 특유의 강건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책 토론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삼국 균형 편성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해병대가 국방부나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기회를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이게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령관에서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를 좀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 이 얘기 하셨어요? 네. 그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그 저기 국방부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 의원 시절에 이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늘 의정활동 해야겠는데. 네, 해병대도 더 승진할 길 열어줘라라는 요청에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보셨고요. 군대 장병들의 전반적인 복무 여건이 개선될 것 같아요. 네, 뭐 워낙에 또 그런 처우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안규백 국방장관은 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여 체계와 복지 체계 강화를 또 약속했습니다. 그 앞서 국방부가 지난달 6일에 그 소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초임 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중견 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 보수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또 군인들도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또 살 수 있을 텐데요. 하사 소위 같은 경우에는 연 4천만 원, 중산이 연 5천만 원, 상산이 연 7,200만 원, 대위 5,500만 원 등 합리적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급 간부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6.6%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간부들도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숙소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간부 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겠다. 이제 그 프라이버시도 좀 지킬 수 있게 그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네. 안규백 장관은 그 발상 전환을 통해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급여 체계가 좀 구축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사실은 열악해요. 많이 열악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탈자 면직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 초급 간부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으로 올린다? 이것은 사실은 뭐 파격적으로 올렸다 이게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규백 장관의 설명입니다. 네, 또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비전도 제시를 했는데 비서실장도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나왔습니까? 예, 이 방사청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첨단, 상생, 글로벌화 이렇게 3축 기반으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였습니다. 우선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방사청이 내년도 국방연구개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요. 첨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를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피지컬 AI 같은 것도 탑재를 해놓고
AI, 뭐 드론, 로봇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3천억 넘게 투자를 할 방침입니다. 그 차세대 핵심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활발하게 개발을 하려면 민간 기술 같은 게 또 이게 너무 장벽 없이 도입이 되고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 기술을 신속하게 좀 군 기술에 도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절차도 만들도록 추진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 정세가 워낙에 또 급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뭐 홍해 이런 얘기 들려오면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같은 거에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100대 무기 체계에서 공급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네. 안보 지금을 지키는 이 국방부에 이어서 안보의 뿌리를 지키는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도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2026년 우리 보훈 정책은 두껍게 넓게 하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1, 2, 3대가 아무 보상을 못 받았더라도 최초로 보상을 받는 그대부터 최소 2대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해마다 위탁병원 200개 늘려서 2030년 되면 위탁병원 한 2,000개로 현재는 1,005개입니다. 2,00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 제주도에는 준보훈병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위소득 50%를 70%로 올리고 연세 80%를 70%로 낮추게 되면은 70세. 약 83,700명 70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네, 70%가 아니고 70세.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주시는 걸로. 좀 이따 얘기해보죠. 소위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고 또 그걸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는 연간 예산이 20억 20억 정도밖에 정도.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거를 이제 막 일방적인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네. 네.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보훈 정책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도 사각지대 없도록 챙기라라고 지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보훈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건데요. 가령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자녀까지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분들 독립유공자 정도의 자녀분들도 많이들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 보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해서 최소 2대 이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서운 독립운동가도 발굴을 강화해서 2026년까지 600명 이상을 추가로 발굴해서 또 포상을 하고요. 친일재산 환수 관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해외에 안장돼 있는 그런 독립유고자 유해 봉환에 힘을 쓰고 국외에 있는 사적지 관리하고 그런 활성화 이런 것들도 병행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또 그런 아픈 기억을 또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얼마나 발굴을 하고 또 알리고 이렇게 가꾸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또 참전 유공자와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들의 사각지대가 또 있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계지원금을 새로 만들고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군 장병들 부대에서 애쓰고 계신데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이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보훈 심사를 더 좀 빠르게
적용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또 민주화 유공자법도 대폭 확대가 됐는데 이걸 현금 퍼주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 없도록 잘 챙겨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하면은 마치 그분들이 막 엄청난 현금을 뭐 받아서 돈 뿌리고 민주화 운동만 챙겨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혐오 정서를 퍼뜨리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쟁의 대상으로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렇게 죽거나 다친 사람들 그런 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분들이 받는 거 이 의료 요양 지원 정도 아니냐라고 꼬집었어요. 네. 그래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연간 2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좀 보면은 이 패스트트랙에도 또 태워놓기도 했지만 야당에서도 그렇게 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조항을 또 다 빼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권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난하게 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최근 논란이 있었던 게 지난 제주 4.3 사건 당시에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취소 방안 검토 한번 해보라라고 지시했죠? 네, 그 4.3 사건 당시에 진압을 주도한 인물인 것도 놀라운데 애초에 사망 연도가 1948년인데 네. 그 6.25 참전 유공자로 또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때 아까 권오을 장관일 거예요. 아마 설명하는 거 보니까 6.25 때 그 1950년에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한 2만 몇 명한테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훈장을 같이 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섞여 들어간 거라고 파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 지정 과정 다 확인을 하면서 취소할 방법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권오을 장관은 이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 도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켜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네. 이제는 결자 해지로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보훈 의료 체계도 새롭게 개편이 됐는데 보훈병원 종사자들의 마인드까지 꼼꼼히 챙겼죠. 네, 그러니까 요 보훈병원 또 아직 없는 지역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제주도에는 보훈병원이 없는데 이 지역에는 그 준보훈병원급으로 지정을 해가 그걸 도입해서 의료 접근성을 좀 높이기로 했고요. 또 보훈 의료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이게 또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그 배우자분들 여기까지도 또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고령 유공자들 사실은 다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많긴 해서 가지고 그래서 위탁 의료기관의 이용 연령도 제한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는 보훈은 단순히 이게 과거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국가의 책무다라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보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